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예상치 못한 결정. 2. 일본의 교활한 속임수. 3. 유네스코 제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세계 중요 유산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에서 임시 총회가 열렸고 일본이 퇴출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일본이 등재에 성공한 군함도도 박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일본이 꼼수를 쓰며 유네스코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은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유네스코는 지금부터 일본을 회원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무총장 오드레 아줄레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유네스코에 불법적으로 행사한 것들을 비롯 유네스코가 권고한 사항을 위반한 것을 거론하며 일본의 행동을 비난했죠. 유네스코 임시총회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아줄레 사무총장의 의견에 동조한 회원들은 일본의 회원국 퇴출에 서명. 일본은 유네스코 회원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결정에 유네스코 일본 대표는 제대로 된 발언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유네스코의 일방적인 주장에 일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분노한 상황. 유네스코의 회원국 퇴출을 DDC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일본은 지난 7월 유네스코의 결정에 의해 회원국 지위가 정지되었습니다. 반론 기회가 남아있기에 아직 완전히 퇴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는 많은 회원국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본의 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편법은 물론이고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일 때문입니다. 지난 사도광산 문화재 등재 문제가 결정적이었죠. 지난 2월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기 위한 추천서를 작성 이를 유네스코에 제출하면서 등재에 속도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도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일본의 속전속결 문화재 등재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유네스코에도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항의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말하며 한 나라의 유적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한이며 타국이 이를 지적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오히려 다른 국가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이치에 의해 강압적으로 수탈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본은 뻔뻔하게 문화재 등재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인데요. 유네스코는 이 추천서를 수리하면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나 알고 보니 유네스코는 수리를 했지만 이 유적과 관련 어떠한 심사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추천서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던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달 안에 유네스코의 민간자문기구 국제기념물 유적 협의회로 추천서와 관련 자료를 보내 심사가 들어갔어야 하나 기한이 지나도 추천서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황한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에게 문의를 하며 어째서 수리된 추천서가 아직까지도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따지며 심사 강행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 정부가 자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아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바로 조선인 강제 노동과 사도광산의 범위 부분이었죠.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이라고 지정한 범위가 자료마다 다른 것은 물론이고 포함하는 유물에 있어 상이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온 조선인 강제 노동과 관련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강제 노동은 없었다는 자료를 보내 유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지점을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유네스코에 가입하고 있는 이상 국제관계에 따른 문화재 등재 신청은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경우 이를 배제하고 해결될 때까지 등재를 미루기도 하는데요. 유네스코는 이런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고 일본의 주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유네스코는 일본의 유물을 검토하던 도중 자신이 권고사항을 무시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죠. 바로 군함도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군함도 역시 일본 정부가 효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한 유적인데요. 일본 근대사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판단한 일본 정부가 탄광 역사를 알 수 있는 유적이라고 생각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적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석탄을 캐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으며 이곳에서 헛되이 목숨을 잃은 슬픈 역사를 지닌 장소입니다. 일본에겐 근대화의 상징이지만 한국에게는 한이 서린 장소죠.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포기하지 않고 과거에 이곳에서 강제로 일했던 조선인은 역사적 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채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한국인들은 조직을 구성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많은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이 덕분에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어도 조선인 강제 노동에 대한 멘부가 군함도 유적 설명에 포함될 수 있었죠. 일본은 이러한 표기를 막기 위해 꼼수를 동원했습니다. 셋바로 강제 동원한 역사 부분을 배제하고 특정 시기만을 고려해 코로칭 아시아 슈 유네스코의 문화재 등재를 요청한 것인데요. 1850년부터 1910년 시기를 특정해 메이지 산업유산이라는 명목으로 군함도의 역사를 조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강력한 항의로 전체 역사를 다 담아야 한다는 조건이 걸렸고 일본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카탈로그나 설명에 무조건 조선인 강제 노동 이야기를 포함해야 했죠. 당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였던 사토 유니는 일본은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창한 말을 뱉었지만 뒤로는 이를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유네스코는 사도 광산과 관련해 일본 주장을 검토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군함도와 관련해 조선인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이드는 물론이고 팜플렛에도 이러한 강제 노동 동원 내용은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유네스코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렸을 때 1차적으로 경고를 먹은 상태에서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밀리에 제대로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조사했던 공동조사단은 일본의 이중적인 행동이 관찰되었다며 그 당시에도 강한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며 일본의 불이행을 따갑게 비난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났어도 일본은 고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참다 못한 유네스코에서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일본 단체에 대해 벼르고 있던 유네스코의 행동에는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지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지지한 국가들인데요. 특히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들 국가는 일본의 퇴출을 반겼습니다. 중국은 이번 결정에 큰 힘을 쏟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이 유네스코에 미치는 힘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유네스코 분담금 지원 국가에서 빠진 이후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쓰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요. 2022-23년 기준으로 분담금 비율 1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365억 원을 기부한 국가이기도 한데요. 일본 역시 분담금 관련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에 비할 바는 못 되는데요. 중국이 사도광산과 군함도 관련한 문제에 있어 3자 입장이 아니게 일본의 대처를 지켜보던 중 일본이 바뀌지 않는 모습에 분노한 것이죠. 이에 유네스코 회원들을 동원해 일본 퇴출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정신이 없는 러시아 역시도 중국의 행동에 동조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강제 동원된 역사가 있는 유적이 오르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냈죠. 문화재 문제에 관해서 공통된 목소리를 낸 것인데요. 게다가 일본 퇴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등재된 일본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군함도도 자격 박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권고 사항을 무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가 된 이후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유네스코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세계유산에서 탈락될 수 있는데요. 군함도도 이 조건에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영국 리버풀이 세계문화유산에서 박탈된 일이 있었죠. 2021년 축구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던 리버풀은 유네스코 지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회원국의 결정으로 자격을 잃어야 했습니다. 세계 무역의 중심지이자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2004년 세계유산에 올랐던 리버풀은 에버튼 FC의 신규 축구장 건설을 위해 부지를 마련, 이를 허가하는 짓을 저질렀는데요.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한 구수의 모습이 축구장 건립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아주 오래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서는 과감하게 명단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일본은 회원국에서 박탈당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 문화유산조차 지키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자신이 원하던 것만 취하려던 일본은 자기궤에 넘어가게 되었죠. 과연 일본은 회원국 자격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대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최근 전세계 첨단 산업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중국의 첨단 산업이 장비도 못 구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어가자 이제는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애플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만과 일본이 똘똘 뭉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소외시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대만 TSMC에게 미국의 애플은 VIP 고객입니다. TSMC 매출 4분의 1가량이 애플에서 발생하며 다른 업체들과는 다르게 최신의 미세 공정을 요구하 단가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는 이미지 센서에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TSMC에게 주문하여 생산한 뒤에 애플에 납품하고 있어 애플, TSMC 그리고 소니는 특수한 관계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던 중국은 서방의 제재로 계획이 틀어지자 더 늦기 전에 대만을 무력 통일하여 대만의 반도체 기반 시설을 홍콩처럼 흡수하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런 속내를 드러내자 애플은 자신들의 캐시카우인 스마트폰 공급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려해 중국과 대만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조립 공장은 대만 기업 폭스콘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운영 중이며 아이폰에 탑재되는 CPU와 같은 대부분의 반도체는 대만 내 TSMC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지만 미국 내 공장이 하나도 없는 애플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심 공급사들이 전부 중국과 대만에 있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변수가 많은 상황 속에 폭스콘과 TSMC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애플 제품을 수주하고 싶다면 빠르게 탈중국을 결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만 기업 폭스콘은 베트남과 인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고 대만 TSMC는 일본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니와 협력하여 구마모토 지역에 이미지 센서 공장을 건설 중인데 TSMC가 8조 원을 투자했고 소니가 6천억 원을 투자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직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총 공사비인 9조 원에서 절반가량인 4조 5천억 원을 지원하여 한국에 밀려 고사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의 가장 적극적인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선 1조 4천억 규모의 일본 공장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공사 대금의 3분의 1에 달하는 4,600억 원가량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투자로 일본은 엘피다 반도체 이후 명맥이 끊긴 디램 생산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론의 당초 계획은 일본에 8조 2천억 규모의 대규모 디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세계 경제가 하락 추세로 변하면서 공장 규모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 공장과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아날로그 칩 파운드리 등 다양한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를 받아 문어발식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한 해외 투자로 자체적인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난이 오더라도 자국 기업에 안정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려는 계획이지만 일본의 이런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글로벌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수조 원을 들여 디램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기업 마이크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램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둘이서 전 세계 점유율을 70% 이상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디램 시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세 곳이 나누고 있는데 최근 한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인력 점유율 10%대를 눈앞에 둔 마이크론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일본을 전진기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마이크론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디램 가격도 올해 초 대비 40% 이상 하락하는 등 본격적인 하락세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이번 1분기에만 단기 순손실 2,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히 7년 만에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적자인데 이어서 이번 2분기와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전망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규모 적자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이크론은 전체 직원 중 10% 이상을 감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 비용으로 3천만 달러, 대략 400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디램에만 의존하던 마이크론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는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IT 매체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3D 낸드의 가격을 10%가량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도체 하락세에도 이렇게 배짱 있는 가격 상승을 결정한 이유는 다름 아닌 올해 10월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주소
중국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설립된 YMTC는 중국 당국의 지원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2020년엔 삼성과 SK하이닉스만의 독보적인 기술이었던 128단 낸드 플래시 개발에 성공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YMTC의 가파른 성장 배경엔 미국 기업 애플이 있었는데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YMTC가 수출 통제 명단에 오르자 미국의 애플은 YMTC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삼성의 3D 낸드를 구매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미국이 한국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견제와 혜택을 번갈아가며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칩사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만 빠진다면 단순한 계산으로 한국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게 가능해집니다.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게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를 매우 비싸게 팔아도 선택지가 없는 중국은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공식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제재 그룹인 칩사에 참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선 한국은 중국 수출의 점도가 높기에 칩내 동맹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만의 사례를 보면 칩사 동맹과 대중 수출 규모는 사실상 연관성이 없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수출 비중 50% 이상이 중국을 향한 수출입니다. 중국에서도 대만의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기에 대만의 칩사 반도체 동맹 참여를 견제하겠다며 대만산 반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칩사에 참여한다는 보복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금지하면 안 그래도 높은 대만산 반도체 의존도를 더욱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태 중국은 국가적인 분쟁 상황이 있을 경우 자신들이 가진 구매력을 적극 활용해왔지만 요즘 같은 글로벌 무역 시대 수입 제한과 같은 1차원적인 조치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선신 쓰듯 구매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사는 것입니다. 결코 중국이 한국과 무역 규모가 높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님에도 중국은 자신들이 물건을 사주기에 혜택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품은 한국이 아니면 중국은 만들 수도 없고 구하기도 어렵게 사실상 혜택을 주는 쪽은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동맹인 칩사에 참여한다고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손실은 거의 없으며 보더라도 극소량이 될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마이크론이 직원과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반도체 생산량을 20% 감산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본 현지에 짓고 있는 최신형 디램 공장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디램을 생산하겠다는 마이크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막대한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줄줄이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무리한 투자로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업계 1위인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든 베네수엘라. 골칫덩이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통해 한국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위치한 석유 산지를 한국이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처한 현실을 알게 된 한국이 재빠르게 움직인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원 빈국으로 항상 석유를 비롯해 많은 자원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지를 손에 얻을 수 있게 되었죠. 베네수엘라가 한국에게 약속한 석유 산지는 바로 베네수엘라 중심을 가로지르는 오리노코 강유역, 남미 최대 석유 매장지라고 알려진 오리노코 벨트가 그 장소인데요. 약 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이곳은 남한 영토 절반쯤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석유는 물론이고 각종 자원을 통제 중인 베네수엘라는 한국만을 위해 이 장소 개발을 허락하겠다고 한 것이죠. 석유 시출을 위한 인력은 물론이고 개발 시기를 조율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다른 국가를 제쳐두고 한국에게 땅을 공개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베네수엘라가 지급하지 못한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못해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유엔 조직은 공짜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유엔 헌장에 따라 각 나라가 유엔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참여도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분담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낼 돈이 없어서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못해 투표권이 박탈되는 수모를 겪은 것입니다. 무려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국제안보와 인권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참여할 권한이 없어지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일.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인플레이션을 넘어 비상식적인 물가로 인해 제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없는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국가가 없었죠. 그런데 한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사실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판단은 한국에게 있어 모험이었지만 동시에 신의 한 수가 되었는데요. 바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지를 한국에게 약속하면서 현재 석유 대란으로 인해 곤란을 겪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 실측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는 듯 오리노코 일부지대 탐사를 한국에게 허락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어째서 베네수엘라는 분담금을 2년 동안 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한국가가 분담금을 못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선 베네수엘라 역사를 봐야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재임 시기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자리에 올랐을 때 많은 시민들은 그의 집권을 환영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입김이 닿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진정한 대통령이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타고난 정치가인 그는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다소 무모한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바로 무상 시리즈로 대표되는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시민이라면 무상 의료는 물론이고 무상주택, 무상교육 등 돈을 주지 않아도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데 들어간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돈의 출처는 베네수엘라의 지하였습니다. 막대한 양이 묻혀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게다가 황금과 리튬 등 귀중한 금속이 묻혀있는 남미 천혜의 땅이 이를 가능하게 했죠. 차베스 전 대통령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속한 당이 우승하길 바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질러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아낌없는 복지를 제공한 차베스에 강한 지지를 보내며 그가 속한 당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는 금방 찾아왔죠. 천연자원으로 운영하던 복지정책 비용이 더는 베네수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겁니다. 게다가 외부 요인까지 겹쳐 베네수엘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죠. 베네수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석유 자원 가격은 석유 증산 조치와 기술 개발에 의해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셰일 가스 개발에 성공하고 시장에 석유가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죠. 중동 국가들 역시 때마침 증산에 성공한 탓에 가격이 급락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었고 석유 자원을 찾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죠. 시장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며 석유 가격 하락은 베네수엘라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 자리에 올라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고 급한 대로 다른 국가의 차관을 빌렸지만 이를 갚을 수단도 변변치 않은 상황. 점점 떨어지는 인기에 당황한 마두로 대통령 역시 시민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보다 과거 차베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지출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베네수엘라 경제는 현대 경제학 이론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 해 약 8만 % 물가 상승이라는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정도죠. 그 이후 2023년까지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넘쳐 흘러 돈을 받지 않았던 베네수엘라는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야 할 정도로 자원까지 바닥난 상태가 되었죠. 차관을 빌려 빚을 갚는 데 썼던 것도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당연히 유엔 분담금 지불은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선뜻 손을 내민 것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한국에게 보답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한화로 473억 원을 한국이 지불한 대신 몇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석유 개발권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분담금을 베네수엘라 대신 납부할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한국이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입하던 유럽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이 석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인데요. 세계 석유 생산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양을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출 제재가 걸리고 러시아 석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증산할 수 있는 다른 곳을 찾아야 했죠. 미국이 가장 먼저 접촉한 곳이 베네수엘라였습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베네수엘라 관료들과 회동을 가지고 긴급 증산을 논의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국가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점 찍은 것입니다. 한국이 베네수엘라의 가치를 눈치챈 것은 이 시점 이후였죠. 마침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어려움을 한국에 해결해준다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빠르게 움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K-팝을 비롯해 한류가 남미 전역에서 유행하면서 한국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높아졌던 것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한국이 이란에게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어준 일 역시 베네수엘라 대금 지불을 할 수 있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한국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을 이용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대신 내주는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때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며 비슷한 생각을 떠올렸고 한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죠. 천정부지로 석유 자원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 한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명한 결정과 빠른 판단에 박수를 보내며 석유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한국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반대로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